혹시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꿈은 어디로 갔을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은호. 건설 현장의 막노동꾼입니다. 박은호 22살. 그 당시 그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세계적인 명문대인 MIT 건축학과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은호야, 우리 아들이 MIT에 간다니까 이웃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어머니는 아들의 합격 통지서를 들고 동네 곳곳에 자랑하느라 바빴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MIT 가는 건 은호가 처음이야. 아니, 우리 구에서도 처음일걸? 보스턴의 첫 가을은 아름다웠고 은호의 마음은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도서관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밤 늦게까지 건축 이론을 파고들었죠. MIT의 최신 설계 소프트웨어와 3D 프린팅 기술을 배우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지도교수인 존 윌슨 교수는 그를 무척 아꼈습니다. 미스터 박, 당신의 아이디어는 정말 독창적이야. 동양적 사고와 서양의 건축 이론이 만나니까 새로운 가능성이 보여. 은호는 영어도 빠르게 늘었고 학과 프로젝트에서 최우 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 한국 전통 한옥의 현대적 재해석은 교수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이 한국 학생 정말 대단하다. 겨우 한 학기 만에 이런 수준의 작품을 만들어내다니. 동료 학생들도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법이죠. 교환학생 과정 2학기가 되던 어느 추운 겨울날 밤 한국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호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귀국한 은호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였고 어머니는 병원비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은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못나서. 너 공부하라고 모은 돈까지 다 병원비로 써버렸어.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철물점이 부도가 났고 보증을 서준 친척들의 빚까지 떠안게 된 겁니다. 빚의 규모는 1억 5천만 원이 넘었죠. 은호 씨, 죄송하지만 이번 달 안에 병원비를 내지 못하시면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야 해요. 간호사의 차가운 통보에 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MIT의 지도교수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미스터 박, 언제 돌아올 거야? 내가 없으면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워. 빨리 결정해야 해. 은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꿈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포기할 것인가. 결국 그는 MIT에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1년만 기다려주세요. 꼭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MIT를 휴학하고 돌아온 이후 아버지의 병원비와 빚 때문에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은호는 서울대 4학년으로 복학했지만 학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장학금 신청하면 되잖아. 친구들은 쉽게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안 상황 때문에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은호는 대학을 자퇴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은호에게 서울대 자퇴, MIT 학업 경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죠. 경력이 없네요. 건설 현장 경험은 있어요? 면접관의 차가운 시선에 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그는 건설 현장의 막노동꾼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향하는 매일의 반복. 아, 철근 좀 날라. 현장 반장의 호령에 은호는 묵묵히 철근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한때 영어로 건축 이론을 논했던 그 손으로 이제는 시멘트를 나르고 있었죠. 동료 노동자들과의 대화도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형님, 딱 보니 일이 험한 일 할 사람 같이 안 생겼는데 예전에 뭐 했어요? 그냥 대학 잠깐 다녔어요. 은호는 자신의 과거를 숨겼습니다. 서울대? MIT?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동료들에게 비웃음만 살 게 뻔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자 은호의 손에도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어깨는 더 넓어졌죠. 내가 정말 학생이었나? 가끔씩 자신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외국인 건축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한 대기업에서 파견된 미국인 건축가였죠. 영어 실례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어디 있죠? 그 순간 은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모국어 같은 언어. 하지만 은호는 모른 척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까 두려워서 말이죠.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은호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그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박신의 아들 말이야, MIT까지 갔다가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더라. 아이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그런 일을. 부모가 자식 팔자 망친 거 아니야? 어머니는 이런 소리들을 들으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은호야,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더욱 아픈 것은 과거 은호의 MIT 소식을 자랑하며 다니던 바로 그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자랑하더니 지금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거야. 어느 날 은호가 작업복을 입고 집에 돌아오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박신의 아들 온다. 참 안 됐어. 그 좋은 재능을 썩히고. 부모가 욕심부리다가 자식 인생 망친 케이스지 뭐야. 은호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방구석에서 울고 계셨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은호야. 엄마가 널 낳지 말았어야 했나 봐.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은호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은 친구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모두들 대기업 취업 준비나 대학원 진학 이야기를 했죠. 은호야, 너는 뭐하고 있어? 그냥 잠시 쉬고 있어. 은호는 자신의 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동정어린 시선을 받기 싫어서였어요. MIT까지 갔던 놈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네.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에 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결국 은호는 친구들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점점 사람들과 멀어져 갔습니다. 2년이 지나고 아버지가 조금씩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얼마나 오래 자고 있었니? 아버지의 첫마디에 은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깨어나셨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쪽 팔을 쓸 수 없게 되었고 말도 어눌해졌죠. 재활치료가 필요했지만 그것조차 돈이 문제였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 때문에 너까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은호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버지 재활치료를 도왔습니다. MIT에서 배운 설계 감각을 살려 집안을 팔이 불편한 아버지 맞춤 공간으로 개조하기도 했죠. 이 아들아,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은호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은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건물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기 로비 설계 다시 검토해봐야겠어. 클라이언트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고개를 돌려보니 서울대 건축학과 동기인 김민준이었습니다. 이제는 대형 건축사무소의 팀장이 되어 현장 감리를 나온 거였죠. 은호는 재빨리 안전모를 더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 띄고 말았어요. 잠깐. 너 혹시? 민준이 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은호 맞지? 야, 진짜 너야? 순간 현장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은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떻게 여기서? MIT에서 돌아왔다고 들었는데 왜 여기서 일해? 민준의 목소리는 너무 컸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모두 들을 정도로 말이에요. 잠시 일해보는 거야. 은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해본다고? 야, 너 MIT까지 갔잖아. 우리 회사에 이력서 넣어봐. 내가 추천해줄게. 그때 현장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야, 박은호. 뭐하고 있어? 일 안 해?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야? 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이런. 미안해. 나도 몰랐어.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준이 돌아간 후 현장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박은호 그놈 원래 서울대 나왔대. MIT까지 갔다 왔다던데? 그런 놈이 왜 여기서 막노동을 해? 어떤 동료는 시기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대학 나왔다고 거드름 피우는 거 아냐? 우리는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 은호는 점점 현장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학력을 숨기고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벽이 되었어요. 형님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은호는 애써 해명했지만 차가운 시선들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민준이 다시 현장에 왔을 때 다른 동기들도 함께 온 거예요. 야, 은호야. 여기 있었구나. MIT 다녀온 놈이 왜 여기서? 빨리 나와서 우리랑 술이나 한잔하자. 동기들은 선이었지만 은호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현장 동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진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훌륭한 대학 동창들이 많네, 박은호 씨는. 현장 반장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소문이 현장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은호 그 사람, 뭔가 다르다더라. 건축에 대해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 있대. 하지만 은호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중 현장에 새로운 감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외국인 건축감리관도 있었죠. 안녕하세요. 감리팀에서 온 마이클 존슨입니다. 다른 현장 직원들은 영어를 못해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누가 영어 좀 할 줄 아는 사람 없어? 그때 은호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제가 조금 도와드릴까요? 정말요? 제 말 통역해 줄래요? 그럼요. 제가 통역할게요. 말씀하세요. 은호의 유창한 영어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클 존슨은 건축 전문 용어들을 쏟아냈지만 은호는 막힘없이 통역했어요. 구조적 안전성, 하중 지지력, 내진 성능. 와, 영어 실력이 뛰어나네요. 그리고 건축 전문 용어도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현장의 모든 시선이 은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4년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은호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국제도시개발 포럼의 현장 설치 인력으로 차출된 겁니다. 박은호, 너는 영어를 좀 하니까 혹시 외국 손님들이 뭔가 요청하면 도와줘. 현장 반장의 지시였습니다. 포럼 준비 현장에는 세계 각국의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도시계획학과 교수, 옥스퍼드의 건축학과 석좌 교수, 도쿄 대학의 도시공학 전문가. 은호는 의자를 나르고 조명을 설치하면서도 귀는 그들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도시개발 모델은 꽤 독특해. 하지만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했는지 궁금하군.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모두 은호가 MIT에서 파고들었던 분야들이었습니다. 포럼이 시작되기 1시간 전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계 고장으로 동시통역 장비가 모두 작동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런, 어떡하지? 외국 연사들은 모두 영어로만 발표하는데. 주최 측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급히 통역사를 섭외하려 했지만 당일에는 구하기 어려웠어요. 혹시 현장에 영어 가능한 사람 없습니까? 급합니다. 그때 은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의아해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가 국제포럼 통역을 정말 할 수 있어요? 이건 농담할 상황이 아닌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은호의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서는 학술적 공간. 그동안 묻어둔 모든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연사는 하버드의 도시계획학과 교수인 로버트 스미스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도시의 회복력은 단순히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기술보다는 인간 중심의 설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은호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전문적인 해설을 곁들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도시계획학의 고전을 인용하며 설명하는 통역사. 두 번째 연사인 MIT의 존 윌슨 교수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은호의 옛 지도 교수였죠. 하지만 교수는 은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년 전에 말쑥한 교환학생과 지금의 건설 노동자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윌슨 교수가 복잡한 이론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완벽하게 통역하면서도 MIT에서 함께했던 프로젝트가 떠올랐어요. 이어진 세션에서 베를린시 도시계획국장 프랑크 마이어가 독일어로 발표를 시작하자 주최 측이 당황했지만 은호가 침착하게 받아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독일어 통역의 연사는 반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은호는 독일어도 능통했거든요. 포럼이 진행되면서 은호의 실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복잡한 건축 이론, 도시계획학 개념들을 정확하고 쉽게 설명했어요. 청중들은 점점 은호의 설명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마치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것 같았거든요. 이 통역사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디서 이런 전문 지식을 배우신 걸까요? 휴식 시간에 몇몇 학자들이 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어려운 내용을 너무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은호의 화려한 통역 실력에 윌슨 교수는 계속 은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포럼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참가자가 은호를 험담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진짜 통역사 맞아요? 작업복 입고 있잖아요. 저 사람 원래 건설 현장 노동자래요. 강연 내용은 정말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 맞아요? 주최 측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혹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더 큰 문제는 은호를 시기했던 대학 동기 한 명이 은호를 알아보고 함께 험담했어요. 쟤 조금 전 현장 정리하던 막노동꾼 아니야? 막노동꾼이 국제포럼에서 통역을? 귀한 분들 가득한 포럼에 저런 사람을 통역사로 고용해요? 은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상황. 도망치고 싶었지만 포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존 윌슨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수는 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박은호 씨 맞습니까? 순간 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맞군요. 제 제자였습니다. 몇 년 전 MIT 건축학부의 학사 교환 과정에서 함께했던 학생. 장내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윌슨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은호 씨는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프로젝트는 학내에서도 주목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귀국한다고 했는데 설마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교수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4년 전 미국 MIT에서 학사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가족의 빚을 감당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 4년간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제 과거를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장내는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책으로만 알던 이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를 말이에요. 은호의 고백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박수를 친 사람은 윌슨 교수였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겸비한 사람 말입니다. 하버드의 로버트 스미스 교수도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인상 깊은 통역을 들었습니다. 도쿄대학의 다나카 교수도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론만 아는 학자와 현장만 아는 기술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그 순간 은호를 비웃던 사람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시기심이 오히려 은호의 진가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포럼이 끝난 후 은호에게는 믿을 수 없는 기회들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은호 씨, 저희 연구소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당신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저희 프로젝트에 꼭 필요합니다. 대형 건설회사 기술연구소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어요. 설계와 시공을 모두 아시는 분은 정말 드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심지어 윌슨 교수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은호, 다시 미국으로 오지 않겠나? 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이어가자. 장학금도 알아보마. 하지만 은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남겠습니다. 아직 아버지 간병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거든요. 은호가 선택한 길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는 고액 연봉의 대기업 대신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어요. 회사 이름은 사람과 공간. 서민들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이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 개선, 노후 건물 리모델링, 장애인 친화적 공간 설계. 이런 일들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은호가 살던 동네의 노후 다세대 주택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건축학적 지식과 현장 경험을 모두 활용해서 저비용으로도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와, 이렇게 조금만 바꿔도 집이 이렇게 달라지네. 주민들의 감탄사가 은호에게는 어떤 상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버지와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말은 어눌했어요. 은호야, 아버지가 너를 망쳤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학업 계속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오히려 감사해요. 만약 학교에서만 계속 공부했다면 저는 평생 책상 위에서만 건축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면서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은호의 사람과 공간은 3년 만에 주목받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서민 주거 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업계 1위가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사업 모델이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의 혁신적 주거복지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에 소개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윌슨 교수로부터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은호 유네스코에서 세계 도시 포럼을 개최하는데 기조연설자로 초청하고 싶다고 하네. 저요? 기조연설을? 그래.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라는 주제로 말이야. 6개월 후 파리 유네스코 본부. 세계 80개국에서 온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연단의 선은호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4년 전 그 포럼에서의 경험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도시개발은 책상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대학에서 이론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위기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좌절했지만 그곳에서 진짜 답을 찾았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집이 크고 예쁘면 뭐하니? 계단이 높아서 올라갈 수 없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물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란 환경만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5분간 계속되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지금 은호는 후황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특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축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멋진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서요. 틀렸습니다.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학생들은 은호의 수업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워주는 생생한 경험담들 때문이었죠. 교수님, 저도 현장 경험을 쌓고 싶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어려운 길로 갈 필요는 없어요. 방학 때 현장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은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새로운 과정의 커리큘럼도 만들었습니다. 은호가 48세가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의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은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은호야, 너무 자랑스럽다. 아버지, 학업 마치지 못한 것 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보니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아버지의 장례식에는 놀랍도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은호가 도움을 준 저소득층 주민들, 함께 일했던 현장 동료들, 제자들, 해외 동료들까지. 은호 씨 아버지께서 정말 좋은 아들을 키우셨어요. 아버지가 계셔서 지금의 은호 씨가 있는 거죠. 그제서야 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병환이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것이었다는 걸 말이죠. 은호가 56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한국의 주거복지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과 공간은 이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고 그의 모델을 따라하는 기업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은호는 옛 건설 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분 혹시 박은호 씨 아닌가요? 현장 소장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이분이 그 유명한 신문에서도 많이 봤어요. 현장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도 자랑스러워요. 같이 일했던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다니. 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여기서 배운 게 정말 많았어요. 고마워요. 인생에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순간이 더 높이 날아오를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곡선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그 곡선 너머에 더 아름다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